네, 집중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본격적으로 경제 동향 살피기 전에 지난 1일 발표된 3월 수출입 동향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지원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 4월 1일이었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 수출이 회복세에 접어든 분위기입니다.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565억 6천만 달러, 약 56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3.1%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지난달 조업일 수가 1.5일가량 감소했지만 한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6개월째 플러스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조업일 수를 감안해 일평균으로 산출한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9.9% 늘어난 25억 1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품목별로도 살펴볼까요?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7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는데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IT 기기 업종의 수출이 지난 2022년 3월 이후 24개월 만에 모두 플러스를 나타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디스플레이가 16.2%, 그리고 컴퓨터가 24.5%로 각각 8개월, 3개월 연속 증가했고요. 무선통신기기는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바뀌었습니다. 이 밖에 선박도 8개월 연속 플러스, 바이오 헬스도 5개월 연속으로 증가했는데요. 반면 조업일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동차라든지 일반 기계의 수출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동차가 마이너스 5%, 일반 기계가 마이너스 10%를 기록을 했는데 특히 자동차의 경우 국내외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지면서 월 자동차 수출 증가율은 지난 2월부터 2달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는 2차 전지의 부진이 좀 눈에 띄네요. 이렇게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살아나면서 앞으로의 경기 회복 기대감도 커지고 있죠. 반도체 수출 실적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이 반도체 수출 실적은 5개월 연속 플러스로 회복세를 이어가며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이 침체기를 겪으면서 수출 실적도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비로소 전년 동기 대비 13%가량 증가한 95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이게 무려 16개월 만에 반등한 건데요. 메모리 반도체 고정 가격이 상승하면서 반도체 전체 실적을 개선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후 5개월 연속 플러스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산업부 측에서는 반도체 수요는 굉장히 견고하다면서 가격도 지난해 대비 25% 증가했고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 올해 반도체 수출은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도 함께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대중 대미 수출 추이도 살펴보실까요? 대미 수출은 1년 전보다 11.6% 늘어난 109억 달러로 8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역대 3월 기준 최대 수출액을 새로 썼고요. 대중 수출은 1년 전보다 0.4% 늘어난 105억 달러가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 1월 대중 수출은 20개월 만에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2월에는 2.4% 줄며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수출액을 살펴봤으니 수입액도 살펴보겠습니다. 3월 수입액은 522억 8천만 달러로 작년과 같은 달보다 12.3%가량 줄었는데요. 이 3대 에너지 수입액이 108억 8천만 달러로 24.4%가량 감소하면서 전체 수입 감소에 끼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에너지별로 살펴보자면 국제 에너지 가격 하향 흐름이 보이면서 원유는 마이너스 12.8%, 가스는 마이너스 37.4%, 석탄은 마이너스 40.5%를 기록을 했고요. 그 외로 비에너지 제품 수입은 414억 달러로 작년보다 8.5%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면서 무역 수지는 흑자 기조를 보였는데요. 지난 1월과 2월에 이어 지난달에는 90억 달러 흑자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누적 무역 수지는 42억 8천 달러로 10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냈다는 점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3월 수출입 동향 보고 왔습니다. 교수님, 수치 같이 보고 오셨는데 네. 어떤 부분 좀 주목해서 보셨을까요? 우리나라 수출 잘 보면 우리나라 수출 증감률이 뭐랑 비슷하게 움직이냐면 글로벌 그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랑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글로벌 PMI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0 위로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고 50이 기준이죠. 그리고 이것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최근에 중국이 조금 숫자들이 나아지면서 중국 PMI 쪽도 조금 50 근처에서 위로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이 최근 들어서는 수출을 좀 중심이 되고 있지만 중국 수출이 워낙 중요한 기준이 되다 보니까 글로벌 PMI랑 중국 PMI가 지금 올라오는 상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향후에 우리나라 수출도 조금 잘 풀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다 보니까 우리 수출도 좀 회복세에 접어든 거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최근에는 이 반도체 수출 굉장히 이제 좋기는 한데 증가율로 보면은 좀 1월에 56, 2월에 67. 이러다가 3월에는 이제 36%. 이게 증가율 자체 좀 둔화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건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닐까요? 전혀 아닐 것 같은 게요. 그 기저효과가 좀 있습니다. 작년 1월이 그 전년 1월에 비해서 마이너스 44.5% 감소했을 때였거든요. 그 이유는 그 마이너스 폭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즉 작년 1월이 반도체 수출이 아주 안 좋았을 때다, 가장 안 좋았을 때다라고 보면 그때에 비해서 올 1월은 좀 많이 늘었던 게 숫자상 보이는 거고요. 네. 그것이 조금 2월, 3월 들어오면서 작년에는 2월, 3월이 작년 1월보다 좀 더 좋았으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증가폭이 좀 적어 보이지만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액수 자체로 봤을 때는 사상 최대까지는 아니지만 2022년 이후에 최대다. 그럼 2022년이 어떤 해냐라고 하면 코로나 때 잠재 수요 폭발해갖고 막 IT 쪽에 굉장히 많이 잘 팔렸을 때가 2022년이잖아요. 네. 그럼 그때 이후에 최대치라고 하는 것은 숫자상으로 봤을 때 완연하게 상승 기조다. 그리고 가격과 수출 물량 둘 다 늘고 있다는 점도 향후에 수출이 조금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게 바라볼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가격과 물량 모두 이제 상승하고 있어서 향후에도 이런 추이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아까 수치도 지표를 보셨는데 반도체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컴퓨터 이런 IT 품목들이 모두 증가세 기록하고 있는데 IT 업황이 전반적으로 좋아진다고 봐야 될까요? 네, ICT도 글로벌 수출 추이를 우리가 보니까 작년 10월까지 마이너스였다가 그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였다가 11월부터 플러스로 전환해서 플러스 폭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상승률이. 결국 이걸로 봤을 때는 일종의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저희가 ICT라고 하는 업황이 있지만 그 업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반도체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우리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고 이제 4월이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갈 텐데 최근 AI 경제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이런 반도체 수출과 업황 계속해서 개선된다고 봐야겠죠. 네, 그동안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TSMC가 글로벌 파운드리에서 사실 1위 업체였고 미국의 주문형 반도체들, 특히 엔비디아형 반도체 이런 거 많이 생산했었는데 사실 엔비디아 쪽에서도 굉장히 불안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쪽에다가 다 이렇게 몰아주는 것보다는 좀 다변화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그걸 우리나라에서 하던 게 하이닉스고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발열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엔비디아에다 얹기 좀 힘들었던 삼성 쪽에서 HBM 쪽에 조금 솔루션들을 찾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업황에 이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몇만전자 저희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점점 숫자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기대감과 그것에 맞는 향후 실적들이 조금 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 특히 AI와 관련된 반도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향후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고 HBM 쪽에도 조금 좋은 소식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HBM, AI 반도체로 불리는 HBM 최근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 삼성전자 오늘은 85,000원대에서 거래되다가 아까 저희 프로그램 시작할 때는 84,000원 정도까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도체와 함께 이제 3월 수출에서 또 두드러지는 것이 이게 선박 분야였는데요. 100% 이상 수출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 이 자리에서 조선업황을 좀 분석해 보기도 했었는데요. 조선업 이제 회복기 접어들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조선업은 3년 사이클이랑 보통 30년 사이클을 보시더라고요. 네. 어제 얘기하셨을지도 모르지만 3년 사이클은 보통 주문을 하면 인도까지 3년이 걸리는 사이클이 하나 있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3년 사이클은 뭐냐 하면 사실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생각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물동량이 갇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 내구재들 가구 바꾸시고 이런 분들 굉장히 재택하시면서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물동량이 늘어서 되게 발주가 늘었던 부분이 오는 사이클이 하나 있는 부분이 지금 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해운업계에서 가장 큰 빅사이클이 있었던 게 2000년대 초반인데요. 네. 2000년대 초반에 한번 주문이 있었고 그때 발주가 돼서 새로 배들이 나왔는데 이게 30년 교체 주기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그 선박의 연령이 좀 짧아지는 게 글로벌리
약간 환경 규제 같은 것들이 늘어나면서 어쨌든 네네. 간에 선박의 연료 효율 같은 걸 생각하면서 좀 빨리 바꿔서 30년에서 25년 교체 주기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2000년에 다음 교체 주기가 대량으로 오는 게 2025년입니다. 그렇게 네. 봤을 때는 단기적인 3년 사이클, 중장기적인 한 25년에서 30년 사이클도 괜찮은 편이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조선은 싣는 화물이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갈수록 배값이 비싸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결국 LNG고 LNG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기술 격차가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좀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선업은 향후에 좀 괜찮지 않나. 실제로 전 세계 선박의 수주 물량을 보면 우리나라 쉐어가 최근 들어서 30% 초반대에서 계속해서 30% 중후반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반영돼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근에 친환경 선박 수요가 커지면서 선박 교체 사이클은 좀 짧아지는 경향이 있고 LNG 운반선은 우리 조선사들이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망까지 내놔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WTI 오늘도 보니까 85달러에서 조금 더 올랐더라고요. 조선업계에서 이제 유가 상승 좀 반기는 분위기긴 하지만 경제 전반에는 이제 유가 상승이 좀 부담이긴 합니다. 유가 전망 좀 어떻게 보십니까? 유가는 지금 오펙에서 감산을 1분기까지 한다고 했다가 2분기까지 연장된 게 하나 있고요. 거기다가 가자지구가 생각보다 지금 또 심상치가 않은 부분이 또 하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급 측면에서 좀 불안이 있어서 상방 압력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최근 들어서 미국이 경기 침체가 가냐 안 가냐에서 어쨌든 간에 글로벌 기관들에서 IMF나 OECD 같은 데서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원래 작년 말에 볼 때는 1.1% 후반으로 보다가 최근 들어서는 2%대 초반 정도로 다시 수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 네. 그리고 중국이 생각보다 올 하반기에 잘 풀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면 수요 쪽에서도 사실 조금 압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상방 압력이 있는 상황으로 보는 것 같고요. 시청자들이 좀 보셔야 될 부분이 결국 우리 이제 인플레이션이랑 관련된 부분인데 한국은행에서 인플레이션 전망할 때 유가 시나리오를 84달러 정도에다 고정시켜 놓고 전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85달러, 물론 WTI이긴 하지만 네. 85달러 정도고 이것보다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한다면 향후에 지금 한국은행이 발표했던 물가 전망, 인플레이션 전망 같은 것도 약간 상방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 가장 최근에 물가가 3.1% 정도였는데 상승률이 그것이 잘 안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조금 더 긴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조금 안 좋은 뉴스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 아직까지 좀 상방 압력이 있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그 수출 굉장히 안 좋았을 때 그나마 이제 자동차가 좀 버팀목 역할을 해줬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 자동차 수출 굉장히 부진합니다. 지금 작년에 너무 좋았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에 많이 그동안 수요가 이제 소진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보면 현대자동차 같은 데서 올 초에 얘기한 걸 보니까 작년에는 글로벌 수요가 한 9.2% 그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네. 하는데 올해는 증가율이 한 2%대가 안 될 거라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수요가 작년에 소진된 부분 좀 있고 올해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좀 약할 거다라는 부분과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기차가 최근 들어서 조금 업황이 좋지 않은 부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맞물려서 지금 자동차 수출은 조금 고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작년에 워낙 자동차 수출이 좋았으니까 네. 그것에 대비 연별로 증가율을 찍어보면 상대적으로 좀 약할 가능성 이런 것도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기차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그 자동차 업황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앞으로 이제 성장성과 관련해서는 전기차일 텐데요. 테슬라 얼마 전에 그 1분기 인도량 시장에 굉장히 충격을 줬습니다. 전기차 2차 전지 업황 당분간 좀 흐림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으로 갈 텐데 네. 당분간은 그동안 이제 전기차 쪽에 안 좋은 거랑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미 미국으로 생산기지 이전하는 과정이거든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서 납품을 현지에서 하게 되면 수출에 잡히는 부분이 좀 줄어들 테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출이 좀 줄어들어 보이는 건 있을 것 같고요. 좀 여기에 있어서 눈여겨 저는 보아야 하실 것이 결국은 친환경의 흐름이라는 건데 올해 6월에 EU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파 정당들이 굉장히 약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파 정당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어쨌든 간에 지금 친환경 가는 거 너무 비싸다. 네. 인플레이션 가뜩이나 높은데 그래서 친환경 조금 속도 조절하자 이 얘기할 것 같고요. 트럼프가 11월에 당선되느냐 아니냐 이 두 가지 정도가 사실 향후 친환경 정책에 단기적인 어떤 변곡점은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첫날에 전기차 보조금을
중단할 것이라고 해서 시장에 또 굉장히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중 갈등 좀 얘기도 해봐야겠는데요.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지금 중국에 갔습니다. 미중 정상도 어제였죠. 넉 달 만에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대화는 하지만 뭐 갈등 해결 기미는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번 옐런의 방중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화를 너무 미국이 저자세로 들어갈 이유도 없지만 저자세로 들어가면 지금 선거에 안 좋을 거란 말이죠.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서 미국이나 전 세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반중 정서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민주당원의 한 63%, 공화당원의 한 80%가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최근에 서베이 조사가 있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느냐 바이든이 당선이 되느냐랑 상관없이 그렇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반중 정서는 누그러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 그리고 정치인들은 그것을 어느 정도 표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중국에 대해서 저자세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작년 8월에 이코노미스트지에서 기사가 나왔던 게 이렇게 대중 무역 갈등이 있지만 미국에서 중국이 막 우회 수출 같은 것들을 미국으로 하면서 결국은 중국이 미국에서 갖고 있는 마켓 시어는 줄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이코노미스트지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미국도 네. 그러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싼 상품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도 지금 경기가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서로 세게 때릴 인센티브가 별로 없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저희 싸울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이 말려서 싸울 수 없는 것처럼 싸움이 끝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서로 내가 쟤 때문에 참는다라고 하면서 서로 뭐 그렇게 끝나지 않을까. 그 관리 모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리 모드라고 해주셨고 이른바 그 애매한 동거가 계속될 가능성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런 분위기가 계속 갈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경제적 실익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우리나라 그 최근 수출입 동향 보면은 대미 수출 아까도 뭐 한지호 캐스터가 짚어주셨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미국이 이제 최대 교역국이 됐습니다. 이런 추세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뭐 단기간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좀 준 부분이 있는 우리나라 수출이 준 부분은 왜 그랬냐면 두 개인 것 같아요. 하나는 중국이 경기가 안 좋은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중국이 중국 생산 같은 거 늘리면서 결국은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사서 쓰던 거를 자기들이 이제 생산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우리나라는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수출 구조가 조금 더 고기술 중간재 수출 뭐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대만 기업들의 도전이 만만치 않고요. 아세안 쪽에서도 지금 도전이 좀 들어서 마켓 시어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경기가 반등됐을 때 중국이 그동안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됐던 수출은 조금 되겠지만 수출이 구조적으로 조금 더 경쟁적이 돼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해 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경제 수출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에 위기감도 여전합니다. 특히 부동산 PF 부실 우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없다고 하지만 이제 4월 위기설 계속해서 좀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거든요. 부동산 PF 우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위기설이라는 게 어디의 위기냐라고 저는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건설사들의 위기냐 분명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금융권 전반으로 어떤 시스템의 위기냐 뭐 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을 거라고 보는 게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일부 금융권 업권에 한정된 부동산 PF 문제들이 굉장히 쌓여 있는 분위기고 나머지 제1금융권이나 이런 쪽은 괜찮은 분위기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은행들이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은행들이 이제 우리나라 5대 금융주주를 보면 하나 회사당 보통 자산이 한 300조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 네. 영업이익 평균적으로 한 3조쯤 났습니다. 그런데 뭐 3조가 많을 수도 있고 1%로 보면 작은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작은 숫자는 아니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런 은행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돈이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대손 충당금을 계속 쌓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방파제를 쌓고 있는 거죠. 파도가 밀려올 때를 대비해서요. 결국은 은행들이나 지금 뭐 어떤 금융당국이나 방파제는 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융권의 전반적인 어떤 위기로 전이돼서 또 다른 뭐 경제 위기의 가능성이 있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낮게 생각하지만 건설사들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 그래서 특히 지방의 중소형 건설사들이 좀 위험해질 가능성들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건설사들의 위기 그 가능성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굉장히 해결될 것 같지가 않은데 올해 1분기에 이제 또 부도난 건설사가 뭐 9곳이라는 뉴스도 나왔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건설사 하청업체들까지 전반적으로 퍼져나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건설사가 아무래도 고용 유발 계수가 큰 건설이라는 분야가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네. 이제 우리 체감 경기로 와닿는 부분도 굉장히 클 수 있고요. 그리고 도급과 하도급의 관계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하청업체들의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올 4월 이후에 어떤 정책들의 접근들을 우리가 갖고 갈 수 있을까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하나는 사실은 하반기로 가면서 지금 결국은 이 모든 문제들이 생긴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가 너무 높아서인데 네. 하반기로 가면서 금리가 좀 하향 기조가 있을 거다.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두 가지 의미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가 늦어지는 부분과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잘 안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가 조금 뒤로 밀리는 분위기거든요. 그렇게 네.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런 건설사들의 문제들이 사실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들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그 부동산 PF 부실 우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저축은행 연체율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곳 중 한 곳이 부실 채권 비율이 10% 넘었다고 하는데 이게 과거 이제 우리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좀 트라우마도 있고 이거 괜찮겠습니까? 당연히 안 괜찮죠. 그리고 이자이익 감소하고 경기 불황에다가 지금 부동산 PF에 들어가 있는 저축은행 거기다가 저희가 저축은행만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니고 최근 들어서는 사실 작년에 시작된 새마을금고 문제들 사실 안 끝났거든요. 네. 새마을금고들 중에 지금 굉장히 부실화된 점포들이 꽤 있는 것으로 계속 보이거든요. 그리고 네. 그쪽도 지금 부동산 PF에 들어가 있고 특히 후순위 채권 많이 갖고 있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융권 전반적으로 리스크가 번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은 이 저축은행 쪽에서 대출을 쪼이다 보니까 안 내주다 보니까 자꾸 대출 받을 때 없는 분들이 뭐 캐피탈 사러 가시거나 카드론 받으시거나 보험 약관 대출 가시거나 이렇게 가시거든요. 네네네. 이러면서 사실은 대출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효과까지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금융권의 위기의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저희 민생 경제랑 관련되는 부분, 생계형 대출 이런 부분들과도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민생 경제도 얘기를 해주셔서 그 가계부채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 지금 어쨌든 고금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서민들에게도 이게 굉장히 부담인데 가계부채 문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기가 돼 왔는데 현재 어느 정도 규모고 어떤 상황으로 보십니까? 가계부채는 제가 보기에는 분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누가 빚을 지고 있느냐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70%가 주담대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주택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자산으로 백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신용 고소득자들이 주로 이것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이것들이 은행권의 리스크로 넘어갈 가능성은 적은데요. 오히려 저는 가계부채를 볼 때 또 하나 보아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반대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액 대출, 생계형 대출, 자영업자 대출 사실 이런 것들은 경기가 나아지고 일자리가 좀 나아지지 않으면 사실 나아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 들고요. 전반적으로 가계 대출의 지금 양 자체는 그 은행권의 양 자체를 보면 3월 달에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2월보다는. 그리고 네. 올해는 작년보다 경기가 좋을 것으로 보여서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 대출 그 가계부채 비율이 100%가 넘었었는데 이게 100% 밑으로 내려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계 부채라고 하는 건 총량도 중요하지만 결국 누가 빚을 지고 있고 어떤 형태로 지고 있느냐 그것에 과연 그분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한국은행 예전에 출입할 때가 2010년대 그 중후반이었는데 그때도 계속해서 가계부채 경고는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저금리였고 지금은 굉장히 금리가 높아버리니까 이렇게 결국에는 빚이 늘어나고 하다 보면 소비 여력이 줄고 이게 경제 전반에 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올해 사실 우리나라 경제를 두 문장 정도로 요약해 보면 작년보다 성장률은 나아질 건데 수출 중심의 성장일 거다. 수출 중심 중에서도 반도체 중심의 성장일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게 작년에 1.4였던 성장률이 올해 2%대 초반으로 올라갈 거라고 믿는 이 근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는 안 좋을 거냐, 내수는 안 좋을 거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소비지표 실제로 나오는 거 보면 소비지표 안 좋습니다.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네. 얼마 전에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말씀하신 게 수출은 생각보다 좋고 24년이 들어와 보니까 수출은 생각보다 좋고 소비는 생각보다 안 좋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결국은 내수와 수출 부분 사이에 양극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분도 저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고 그중에 한 원인이 가계부채, 높은 부채 부담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수출 중심의 성장이 이어지고 이 소비 지표, 뭐 내수 쪽은 굉장히 부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고요. 최근 이제 물가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유가도 오르고 있고 소비자 물가 두 달째 이제 3%대
상승이고 최근에는 사과, 뭐 대파 가격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가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농산물 가격 그리고 저희가 좀 봐야 될 게 그러니까 물가는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는 꼬리가 좀 길 가능성이 있어요. 정부는 지금 얘기하는 게 어쨌든 간에 3월에 피크를 찍고 이제 내려갈 거다라고 네. 그러니까 올 안에 이제 3월에 피크를 찍고 하반부로 갈수록 내려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한국은행 얘기는 좀 다르거든요. 향후에 물가에 좀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은 향후에 유가가 어떻게 풀릴지 그다음에 농산물 가격은 지금 향후에 또 어떻게 풀릴지 이런 부분들에다가 두 가지 정도 더 얘기 드리자면 올해 뭐 사실 상반기에 저희 정부 지출 중에 특히 SOC 지출 같은 거 집중시켰거든요. 네. 65%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수요 압력이 있을 거고 거기다가 제 생각에는 하반기로 가면 공공요금 이거 어떻게 인상을 해야 될지 그걸 잘 타이밍을 잡아서 인상해야 될 텐데 이게 또 다른 물가의 압력이 될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에 올 한 해 내내 사실 물가는 녹록치 않을 거다라는 조금 저의 전망은 약간 어두운 편입니다. 예. 물가는 녹록지 않을 것이다. 다음 주에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경기 부양이나 금융 리스크 뭐 이런 것들 고려하면은 금리 인하가 필요로 한데 물가 생각하면은 금리 인하 좀 신중할 수밖에 없고 한국은행 언제쯤 금리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조건이 두 개였던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물가가 좀 내려와서 2%대 중반으로 가는 흐름이 보이는 거가 하나고 또 하나는 미국이 금리를 내릴 시그널을 주거나 이제 금리를 내리는 일이 벌어지는 건데 뭐 시장에서 지금 생각하기에 미국은 가장 빨리 내리면 6월에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약간 뒤로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저는 전에 생각할 때는 미국이 6월에 내리면 우리나라가 한 7월쯤 내리지 않을까. 물가가 네. 그때 얼마인지가 물론 중요는 하겠지만요.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약간 그것조차도 약간 뒤로 밀리는 것 같아서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 앵커님과 제가 나눴던 얘기들이 금리 인하가 조금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금리 인하의 조건이 그렇게 생각보다 빨리 달성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 같아서 좀 마음이 무겁긴 합니다. 네. 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